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일산의 백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EBS에서 파견 교사로 전속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영어 영역 연은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제 영역별 학습법의 마무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야 해서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영어를 대하는 최소한의 의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사실 그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타 과목보다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전년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요. 선생님, 진짜 영어 배신이에요. 올해는 영어가 반대로 오히려 쉽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올해도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라오기로 선생님 영어 배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또 쉽게 나오나요? 이랬다 저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라는 과목은요, 사실 배신이 없는 아주 의리 있는 과목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대로 점수로 눈으로 보이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습법을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저 문 밖으로 걸어 나가시면서 집에 도착해서도 선생님이 영어는 이러이러한 것만 신경 쓰면은 전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요.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왔는데 검색어 1위에 건곤일척이라는 사자성어가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건곤일척? 나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하늘 건자에 땅 곤자, 한 일자에 던지다 척자입니다. 자, 이건요 바로 지금 월드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요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사자성어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 자, 저는요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수능 시험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 사자성어야말로 수능 시험을 대표해줘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길게는 13년, 짧게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공부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때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선생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걸 어떻게 단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정말 불공평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수능 시험을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치르게 된다면, 수능 시험을 만약에 10일 동안 치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한 번밖에 치지 못할 그런 운명이라면, 수험생의 운명이라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이 시험에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한 번쯤은 올인해 볼 만한 시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수능 시험에 대해서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고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날까지, 디데이의 그날까지 꼭 최선을 다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말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큼 EBS 대표 강사들을 믿고 연계 교재와 그리고 강의를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 가지 추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날짜로요 수능 전까지 152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152일밖에 안 남았지? 내가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하지만 152일이라는 시간은요 계산해 보면
5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이 바로 5개월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내가 아직까지는 점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역전이 가능하다면 점수의 추락도 가능합니다. 앞서서요, 우리 윤혜정 선생님이 1등급이 3등급이 되고 3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수능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재수생과 재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재수생들이 재학생들보다는 다소 어드밴티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연계 출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재수생들은 혹은 N수생들은 이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 6월 모평을 통해서 연계 출제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딱 하고 오픈이 되어 버렸고요. 그에 따라서 재학생들도 이제는 연계 출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재수생이건 재학생이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히나 연계 교재 중심으로 꼼꼼하게 기초부터 다시금 다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앞서서 이하영 선생님이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다, 점수를 가져가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따라서요, 듣기 같은 부분에서 한 문제, 두 문제를 틀리면서 영어 영역 점수가 추락하는 경우, 등급이 1등급, 2등급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고교 영어 듣기와 수능 완성 실전편에 있는 듣기편은요,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먹으면서 수능 날 그날 한번 제대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EBS 연계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100%에 해당되는 연계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계 교재 중심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번 6월 모평에서는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뭐 과학 지문, 추상 지문, 철학 지문 이런 거를 제외하고요, 물론 일부분 출제되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런 소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요, 어려운 문제만 푼다, 이거 왠지 쉬우니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잠시 접어두시고 한 문제 한 문제가 내가 바로 이 문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문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맞추는가 보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어 영역 수능 성적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일단.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야야야, 여름에 너무 달리면 안 돼. 그러면 수능 가서 힘 다 빠진다. 야야야, 9월 모평 때 너무 힘 빼지 마. 수능 때 못 본다. 시험 못 친다. 망친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언제 공부를 할 겁니까? 언제가 공부를 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어휘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휘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따로 물론 내가 어휘를 하루에 100개, 200개 외우는 거 그래,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지금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휘를 여러분 문장 안에서 문장 통으로 외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어휘가요, 실제로 지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지문 안에서 만나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따라서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에도 어휘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어휘는 그 들어가 있는 문장을 통으로 외우면서 노트에 따로 정리하면서 외우시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가 어법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일이 뭐다? 기본적으로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어법 문제 잡으시고요. 기출 문제 최근 3년간의 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어법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게 독해 파트일 겁니다. 독해 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아니, 연계 교재 지문이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선생님 제가 그걸 다 외워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설지를 가끔 한국말로 돼 있는 해설지를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절대 그런 방법 좋지 않고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 지문의 주제는 이거였다. 이 지문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구문 하나를 뽑자면 바로 이러한 구문이 어렵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 그냥 문제 풀고 정답 땡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 풀고 나서요. 핵심 주제어 옆에다 쓰고요. 이 글은 주제문이 앞에 나왔다. 주제문이 뒤에 나왔다. 라는 논리 구조 위주로 다시 한번 쭉 훑어 내려가면서 중요했던 어휘 구문을 옆에다가 하나씩만 써보는 식으로 연습하신다면 굳이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연계될 거다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도 아니고요. 쪽집게 강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하지만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다면은 어떠한 유형으로 변형돼도 누구나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결했던 문제가요. 총 45문제 중에 32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32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치 보물 찾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총 32개의 문항이요. 이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커리큘럼으로 가져가게 되는 영어 영역 교재 6권 안에 이렇게 마치 쌀알을 흩뿌리듯이 이미 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뿌려져 있는 쌀알을 거두듯이 마치 수학을 하듯이 여러분들은요. 최대한 연계교재 중심으로 내가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내가 적어도 이번에 수능을 치르는 그런 고3 학생, 재수생, N수생이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계교재 6권은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은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만 보면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들 이번에 6월 모평에서 인터넷 수능 와르르 출제된 거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죠. 인터넷 수능에서 와르르 나왔으니까 수능 때 안 봐야지. 분명 지금 그런 생각한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그 흩뿌려진 32개의 보석 같은 문항들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기말고사까지는 원샷 원킬 전략입니다. 연계 교재를 할 때에도요. 하나씩 푸세요. 한 권 마무리하고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십시오. 저는 아직도 수능 특강을 풀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저는 인터넷 수능을 아직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자, 그리고요. 플러스 기말고사라고 제가 특별히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신 성적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을 하게 되는 입장이라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1순위, EBS 강사의 수업을 2순위로 두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성적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 과목을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기말고사 때까지요.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연계교재 살포시 내려놓고 기말고사 내신 성적 관리에 힘 쓰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계교재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지금 수능특강 보고 있으면 기말고사 볼 때까지 수능특강 끝내십시오. 인터넷 수능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수능 한 권 끝내십시오. 혹은 2권까지 하고 있다면 충분히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학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달려야 되는 기간입니다. 실제 수능 만점자를 인터뷰해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 기간이 언제냐? 바로 7월, 8월 방학 기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마 실제로 방학이 닥치고 무더위에 지치면 지키기 힘들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은 나의 약점을 찾아야 되고요. 혹시나 1학기 때 쳤던 모의고사 오답노트를 하지 못했다면 오답노트까지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엔제는 어떡하죠? 수능 완성은 어떻게 하죠? 엔제와 수능 완성을 둘 다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정해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수능 완성이나 엔제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한 과목은 언제? 방학 이후에 9월과 10월에 다른 연계 교재를 반복 학습하면서 학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도 연계 교재 6권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자꾸만 내가 슬럼프라는 핑계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찾기만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6권의 교재를 1년 동안 허덕이면서 결국에는 수능 특강 절반, 수능 완성 끝에 실전 연습 조금 이렇게 풀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혹시나 6월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아직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마무리하셔야 돼요. 일주일 이상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기말고사 내신 성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경 쓰세요. 방학 때 연계교재 실전용으로 나온 엔제나 수능 완성 중에 하나, 그리고 9월, 10월에 나머지 연계교재를 복습하되 해설지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놔두고 외우지 말고 절대 내용 중심으로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시간적인 측면에서 수능 볼 때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문제 여러분 기억나요? But no one, 하지만 아무도, even your child, 당신의 아이도 당신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6월 모의고사 보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문을 첫 번째 열자마자 하신 말이 뭔가요? 잘 봤니? 난이도가 어떻디? 그 말 말고요. 힘들었지? 하루 종일 앉아서 고생했지?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시험 망치고 돌아왔는데 저는 문 열기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아, 시험 잘 보건 못 보건 오늘 하루 고생했다. 그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 보고 지금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그 힘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 기다리면서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영 연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어 영역, 어휘는 문장 속에서, 어법은 기출문제로, 독해는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출제 경향과 또 학습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EBS I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시간,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EBS가 함께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의리, EBS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적은 수능날 터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민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대부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금 선생이고요. 현재는 그 EBS 전속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그 EBS를 시작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설명회를 가면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수학 선생님이 돼서 인사를 하는 그런 지경이 됐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는 그 어느 학부 형님이 인사를 하시길래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아이를 잘 지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남아서 잘 들으시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6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끝났는데요.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참 걱정되시죠, 그죠?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점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나와 있죠. 중상위권 대학은 소위 말해서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스카이를 출발해서 홍익대, 숙명여대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상위 7%로 기억을 하시고요. 원점수는 한 360점 정도, 자연계는 10%를 기억하세요. 상위 10%가 돼야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원점수는 348점 정도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의 끝선, 뭐 한성대, 서경대 정도 되나요? 인문계는 20%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위 20%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다. 원점수는 한 330점 정도요. 그렇게 하고 자연계는 23%를 기억해 두시고 원점수 327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점수들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적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입시는 두리뭉술하게 준비해서는 다 실패입니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런 잣대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 이제 두 가지인데요.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2005 입시의 주요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2005 수시 모집의 유형별 포인트. 수시 모집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 또 적성검사 위주의 전형, 실기 전형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의미입니다. 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3, 4월까지는 어땠어요? 우리들끼리의 리그였죠. 즉 재학생끼리 본 시험이 3,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6월달은 그야말로 재수생까지 다 끼인 어떤 전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는 우리가 수시 지원 유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적성 검사, 실기 등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번에 시험이 조금 쉽게 났죠.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쉽게 출제가 된 걸로 봐서는 변별력이 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거꾸로 탐구 영역 중에서도 탐구 영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험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실수 한두 개 더하면 대학이 달라진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각 영역별로 취약점이 발견이 됐죠.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가장 모자랐는지 그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수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맞춰낼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또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틀린 거는 재수 없어서 틀렸어, 그게 아니거든요. 어딘가 나의 어떤 리스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틀렸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충분하게 해서 또 연계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연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개념과 원리의 활용이 있고, 자료와 도표를 활용한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문항의 변형, 축소, 확대 이렇게 돼 있죠. 틀린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가 된 건지, 이 도표가 어디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수학 B형을 공부하다가 A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번 6월 달에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형으로 바꿔 탔을 때 뭐 내가 77%가 나온다. 그러면 B형을 공부한 학생이 60점 나와서 10%의 가산점을 받으면 66점이 되겠죠. 그러면 옮겨 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옮겨 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이 A, B를 다 열어놨는지, A, B를 열어놔서 가산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B형으로 틀어 막았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무조건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계획 이제 6월까지 끝났죠. 그런데 우리가 원서 접수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수시 1회차, 2회차로 나눠서 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시 몇 번 지원해요? 몇 번 지원해요? 일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4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러니까 4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6번 지원입니다. 6번 지원을 알고 계시고요. 작년까지는 수능 보기 전에 일부를 지원을 하고 수능 본 다음에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었죠. 근데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6장을 다 지원을 해야 돼요. 9월 6일부터 18일까지에 6장의 카드를 모두 다 써야 되니까 이거는 수능 점수를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대입 전형이 간소화됐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잘. 왜? 수능 점수를 몰라 현재, 그죠? 그런 상태에서 수능을 잘 봤을 때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보합세로 나왔을 때도 생각해야 되고,
못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6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형 방법을 어떤 것을 써가지고 내가 대학을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학생부 교과로 갈 건지,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건지, 논술로 갈 건지, 적성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전형별 선발 비율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인원이 145,576명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3만 몇 명이 좀 늘어났죠. 그런 상태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작년 점수보다는 조금 낮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여기 있다면 3학년 1학기 말고사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건져내야 돼요. 그렇다라는 얘기.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이 늘게 나와 있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뭡니까? 작년까지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죠. 저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비록 내가 좀 그 스펙이 좀 딸리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논술 전형은 많이 줄었죠. 조금 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수 인원수가 줄었어요. 대부분 대학에서 10 내지 15%씩 줄어서 2,481명인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입니다. 정시 처음 발표할 때는 많이 늘 줄 알았죠. 별로 안 늘었어요. 2%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수시에 집중을 해야 돼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7대 3입니다. 수시 7, 정시 3.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수시 6, 정시 4. 하위권 대학들은 정시, 수시 모두 다 50% 정도씩 뽑는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죠. 논술 전형 감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481명 줄었고요. 적성고사 엄청나게 줄었죠. 19,240명에서 5,850명으로 줄었으니까 적성검사 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못 들어갈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탐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탐구 영역이 왜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그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최저학력 기준에서 탐구 한 과목을 쓰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탐구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제2외국어하고 한문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 사탐으로 대체해줘요. 사탐을 제대로 못 맞았다. 그럼 내가 제2외국어 잘 봤다. 그럼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을 보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면 기초 베트남어라도 찍고라도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여학생이 유리한 건 다 알죠. 지금 현재 그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9월 되면 또 아시안 게임이 또 있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할 것 같은데 이때를 노려야 돼요. 여학생들이 방심을 하거든. 이때 남학생들이 노리는 겁니다. 결과 위주로 보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 또 역경 극복의 그 끝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대 인원 많이 늘었죠. 의대 가기 좋아졌다. 의대 36개 교인데요. 의대, 치대, 한의대하고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최고 학생들은 의대를 노려볼 만해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의대, 치대, 한의대, 정원의 30% 이상 지역인재 뽑기가 있죠. 그냥 뭐 울산, 뭐 그죠? 경남, 경북 묶어서 그 바운다리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만 30%를 뽑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불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에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 수시 모집 유형별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 그죠? 일반고가 좀 유리하겠죠. 왜? 이거는 학생부 성적을 정량 평가를 해요. 너 특목고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감안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나 지방고교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형 방법은 그 보통은요, 인문계는 국수영사를 봅니다.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국립대나 교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고 가천대나 가톨릭대 등 일부 대학교는 일부 교과만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인문계니까 국영수사를 봤을 때 이쪽 등급이니까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대학교 방식으로 성적을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학생부 교과 성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수능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전형도 177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는데 129개 대학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데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신 성적이 좀 딸리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능을 잘 못하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데를 쓰면 되지, 거긴 어떻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러다 보면 경쟁률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죠? 점수가 무지하게 타이트할 겁니다. 상당히 고득점, 그 1등급 초반이나 이런 데서 합불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전형 요소는 뭘까요? 수능이에요. 수능. 왜? 수시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쓰이고요. 정시는 전부 다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수능 주요 대학 최저가 이제 두 과목 합 4를 많이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문계는 상위 17% 수준입니다. 자연계는 22%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일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더라도 뭐부터 과연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춰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주요 대학인데 연대 뭐 있죠? 교과별로 뽑긴 뽑습니다. 비교과 30 들어있죠? 이화여대 서류 20 들어있어요. 중앙대 비교과 30이죠. 상위권 대학들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사실상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물론 그 비교과 30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받지는 않겠죠. 왜? 명칭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그걸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뭐 서류나 비교과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결판 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양대는 어떻습니까? 없어졌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어요. 자, 여기 서강대 나와 있네, 그죠? 학생부 교과 보세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인문계는 3등급까지, 자연계는 3.5등급까지 만점이에요. 그럼 뭐야 이건? 학생부 교과를 뽑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죠? 서강대 갈 아이들이 4등급 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깔려 있을까? 학생부 75에 기타 25로 돼 있죠. 비교과 및 서류 25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자소서 이런 건 안 씁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중하위권 대학들은 정말 학생부 100%를 뽑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대학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런 이제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서울교대는 어떻습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죠. 1단계 학생부 교과로 3배수를 뽑아요. 정원이 만약에 100명이면 300명을 뽑겠다는 얘기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있습니다. 왜? 교사가 되려면 인적성이 대단히 좋아야 되겠죠. 많은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참고할 수 있겠죠, 그죠? 서울하고 경기권에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학생부 100% 전형이에요. 학생부로서만 그 100%로 뽑는 그런 대학이겠죠.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작년의 자료입니다, 그죠? 어때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100분이 평균 80이 이렇게 나오죠. 작년 자료인데 별 찍어도 별 소용이 없을 텐데 많이 찍으시네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자료를 제가 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작년에 어떤 아이들이 합격이 된지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죠. 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영 트랙을 여러 명이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2.297등급이 합격을 했죠. 그럼 글로벌 경영 트랙은 한 2.3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썼겠구나.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밑에 법학과 있죠. 어떻습니까? 2.787등급. 한 2.8등급 정도면 쓸 수 있겠구나. 야, 2등급도 안 되는데 무슨 학생부 교과를 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학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회복지학과 있죠. 3.237등급이 작년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100분위로 안 돼 있죠. 올해 바뀐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고 있죠. 학생부 우수자 인문 2개 합 5등급입니다. 그죠? 2개 합 5등급은 뭘까? 1등급 4등급 괜찮죠? 2등급 3등급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의예과 보세요. 과탐을 2개 다 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과탐 하나만 보는 거야. 탐구 하나만 보는데 한의예과는 과탐 2개를 다 본다는 거죠. 거기는 2개 합 2등급이야. 이건 뭐야? 그죠? 2개 각 1등급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2개 각 1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학생부 교과로만 뽑는 게 아니라 1단계 학생부 교과로 몇 배수를 뽑고 2단계는 면접을 통해서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문계 작년 결과입니다. 보시면 36대 나와 있죠. 내신 평균 등급 3.34등급. 저거 사실 별 필요 없는 자료 아닐까요? 평균 등급이 저런데 학과별로 안 나와 있죠. 학과별로 돼 있는 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각자 다 다르니까 여기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평균 등급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래 보시면 한국교원대 있죠. 2.33등급이 평균 등급이었어요. 인문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진정성과 구체성이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 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작년에는 뭐라고요? 작년에 무슨 전형이었어요 이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다고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죠.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써야 돼요. 8월에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8월에 멋있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9월을 다 말아먹어요. 9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다 말아먹고 나서 자기소개서는 멋지게 써놨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거야.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지금부터 써서 틈틈이 수정과 보완 단계를 많이 거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있다. 추천서 마찬가지고 면접은 뭐가 중요할까요?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앞에 가면은 전혀 모르는 세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엄청 떨려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나온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냥 나왔니? 그랬더니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건 다 불합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보완도 해주고 친구들하고 단어 기억해둬야 될 것은 진정성과 구체성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펙을 한번 알아볼게요. S는 무슨 단어 같아요? 스펙에서 S. 발음은 별로 안 좋겠지만 스페셜리티죠. 스페셜리티. 스페셜리티예요. S가 아시겠죠?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놔야 돼요. P는요. 프로페셔널. 프로페션. 완전히 우리가 프로는 아니지만 준프로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전공 적합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프로적인 기질이 있고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그죠? E는 뭐겠어요? 엘리베이션이에요.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줘야 돼요. 올라가는 추이, 엘리베이션. C는 뭐겠어요? 컨시스턴시. 그죠? 뭡니까? 지속성,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S가 뭐라고요? 이게 지방 가서 얘기하면 무지하게 잘하는데 서울이 잘 안 되네. S가 뭐예요? 스페셜리티. 기억하세요. P는요 프로페션, E는 엘리베이션, C는 컨시스턴시. 수학쌤이 발음 괜찮죠? 괜찮았나요? 고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개 이제 1단계 서류평가로 해서 몇 배수를 뽑죠. 2단계 면접으로 치른다는 얘기고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그 당락 결정은요 서류 준비가 당락을 이제 결정하는 거고 면접은 아까 학생님이 강조했듯이 어떻습니까? 주관성이 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아까 같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들은 0점이에요. 말을 해도 너무 잘했어. 만점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 점수가 없다는 것이 면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나오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 직윤전형 학교에서 2명 추천을 하죠. 이게 작년까지 2등급 2개였어요. 근데 이게 2등급 3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점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반 전형은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성대 없고요. 중앙대도 없습니다. 한국외대 없고 한양대도 없습니다. 한양대는 특징적으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앤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성대 어떻습니까? 인문계 보니까 어때요? A, B 열어놨죠? A, B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개 1등급이면 돼요. 자연계는 또 B, A 영어 과탐인데 한 개 1등급 맞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갈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4개였어요. 근데 이게 3개로 줄었죠. 첫 번째 보시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그런 포인트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활동이죠. 활동을 적는데 1500자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저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잘 적는 방법. 첫 번째는 뭘 적으면 될까?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왜 그 활동을 시작했지?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 과정이겠죠. 프로세스.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쭉. 세 번째는 활동의 결과입니다. 학교장상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그 활동을 했을 때 나의 느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해 가면 정말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활동의 과정, 활동 결과, 그 다음에 활동을 했을 때의 느낌과 나의 변화점, 이런 식으로 한 3개의 활동만 쓰면 500자씩 1500자는 금방 깔끔하게 마련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성까지 보겠다는 얘기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정말 깔끔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잘 쓰길 바라고요. 자율문항이 작년까지는 2문항이었는데 1문항밖에 없어요. 저게 대부분 뭐겠어요? 왜 우리 학과를 선택을 했으며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건데, 그 다음에 학업이 끝나면 어디로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주기가 쉬운 것이 자율문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 지금 쓰다 보면은요, 몇 줄 안 나와요. 19년 인생을 살았는데 3줄로 함축됐어요. 자기소개를. 그죠? 그럴 정도로 시인적인 기질이 많아요. 그 얘기는 쓰는 요령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동기, 과정, 결과, 그죠? 활동을 했을 때 느낌과 나의 변화, 이런 식으로 써나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죠? 교과 성적, 성적의 추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베이션, 성적의 추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1등급을 작년에 했다가 2학년 때 2등급으로 내려갔어. 근데 꼭 그 과를 가야 돼. 3학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등급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걔가 1, 2, 2다. 땡입니다. 땡. 알겠죠? 그래서 성적의 추이까지 본다는 거. 또 봉사활동, 아까 강조드렸죠? consistency. 어때요? 지속성. 또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도 전부 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독서 활동은 융합인재평가라고 되어 있죠. 융합인재가 뭘까요? 인문계 책만 쭉 읽지 말고, 인문계들에도 적어도 한두 권 정도는 자연계 책을 읽어서 내가 그래도 융합적이다, 또 통섭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상 경력은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29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죠. 대부분이 아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개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그죠? 1단계 몇 배수 뽑고 2단계 면접 받잖아요. 논술은 한 방에 끝나요. 일괄 합산 전형이에요. 대부분. 주요 대학 29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중위권 대학들은 많이 반영하지만 미미하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을 잘 써야 돼요. 올해는.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고 낼 수 있다. 논술 잘 쓰면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되죠. 어떤 학생이 9월 27일 날 시험을 보는 건대하고 한국항공대를 같이 넣었어. 원서 6장인데 바보죠. 그죠?
같은 날 시험 보는데 거기다 넣어놨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날 시험 보는 대학을 분명히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 장을 쓰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할 수 있겠죠. 파란 부분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이고, 그 좀 연하게 붉은색보다는 것은 수능 본 다음, 그죠? 이런 대학들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위제 학년별 과목별 반영. 학년별 동일 반영은 뭘까요? 1, 2, 3학년 전부 다 33.3%씩 반영하는 거예요. 그 아래 대학은 뭡니까? 20대, 40대, 40이죠. 저 얘기는 뭐예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 2학년, 3학년이 전부 40%인데 아니죠.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만 반영되잖아요. 한 학기 반영되는데 한 학기가 40%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33.3%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데 뭐가? 아니에요. 3학년은 한 학기에 33.3%. 혹시 여기 재수생이 있다면, 졸업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다 봅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학기말고사 있죠.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재수를 하게 되면 큰 충격을 먹게 돼요. 아시겠죠? 반영이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또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죠. 저걸 가지고 산출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과별 상위 10개 과목만 딱 봐요. 10개 정도는 다 하지. 변별력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여대 전체 교과 중 상위 30단위만 반영을 해. 30단위 정도는 거의 1, 2등급 맞을 수 있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논술 잘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군. 너무 빨리 해서 그래요.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죠? 동국대 보세요. 1등급하고 6등급하고 어떻습니까? 1.2점 차이나요. 아주대 1.5 차이나. 연대 1점 차이나. 차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논술로 뒤집을 수 있다. 아시겠죠? 논술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거지만 모든 논술이 똑같지가 않아요. 요새 뭐 통합 논술이지 뭐. 우리가 뭐 신문 기자입니까? 아니죠. 대학마다 달라요. 통합 논술 보는 대학 있죠? 그 아래 거 보세요. 도표나 통계나 그림을 이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개 이건 이제 상경 계열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겠죠. 나는 도표나 통계나 그림이 자신 있어. 그럼 상경 계열에 지원해 보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계를 보세요. 맨 위에 대학은 통합과학이죠. 중앙대, 경희대, 단대, 동대, 숭실대. 과학을 통합과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하면 유리한 거고요. 그 아래 대학은 선택이죠. 선택. 네가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 한 과목 택해서 시험을 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하긴 하는데 한 과목은 진짜 잘해. 나머지는 못해. 이거 통합과학 보면 안 되죠. 선택과학을 시행하는 대학을 봐야 되겠죠. 나 과학 못해요. 어떻게 해요? 수리만 보는 데 봐야죠. 수리만 보는 대학 있잖아요. 광운대, 덕성여대, 서강대 등 해가지고 수학만 보는 데가 있는데 왜 과학을 걱정을 해? 이런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아시겠죠? 인문혼합대학도 있고요. 이와 같이 각 대학마다 논술의 특징이 다 달라요. 또 EBS에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별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거기 와서 준비하면 사교육 안 받아도 돼요. 거기 뽑힌 선생님들이 뭘까요? 사교육 탑들이에요. 그런 분을 안 썼다, 대충 뽑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EBS인데. 예. 자,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광운대는 어떻습니까? 2개 합 6이죠. 2개 합 6은 뭐예요? 1등급, 5등급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2등급, 4등급 되고 3등급, 3등급 돼도 되고. 근데 만약에 3등급 2개라고 픽스를 시켰다. 합 6등급 맞죠? 3등급 2개면 합 6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등급, 5등급을 받았어.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합이 얼마하고 각각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경기대 없습니다. 단대 죽전 없고 덕성여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정말 지원해 볼 만한데 어떻겠습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경쟁률 엄청납니다.
우리가 쓰는 원서가 뭐가 됩니까? 대학 발전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은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립대 보세요. 2개 합 4죠. 서울시립대 특징이 뭘까? 지금까지 저지른 학생부 성적은 안 보겠다. 수능만 100%죠? 시립대 논술 잘 쓰는 학생들, 수능이 아니라 논술 100%예요. 2개 합 4 맞춰내고 수능 논술 잘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연세대 서울 보세요. 국수 영탐한 4개 합 6이에요. 와, 작년에 이게 뭐냐면 국수영 합이 4였어요. 국수영 합이 4면은 뭐예요? 112까지 용서가 되는 거죠. 4개를 주고 합이 6이래. 어머, 뭐야? 11, 2, 2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우선 선발이 없어졌지만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수능 잘 보는 애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학생부 성적이 덜 져도 괜찮아. 논술 그런 대로 쓰고 수능 높은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한국외대 보세요. 와, 제2의 연대죠. 한국외대 서울 국수영 합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연대가 했던 일이에요. 그죠? 국수영 합사를 서울외대가 쓰고 있어요. 서울외대는 뭐다? 논술이 아니라 수능으로 뽑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서울 항공대, 한양대, 서울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를 받으면 유용하시겠죠. 그죠?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수능 학생부 성적대별 수시 지원 전략. 그죠? 자, 위쪽이 이제 교과 등급이에요. 교과 등급이 3등급이야. 근데 나는 수능은 1, 2등급이 돼. 와, 1, 2등급 될 정도면 공부 잘하고 사고력 있는 아이죠. 그럼 어때요? 얘는 내신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까워요. 3등급 가지고. 그러니까 뭐래? 정시 모집까지 고려를 해서 상위권 논술 전형을 쓰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습니까? 1, 2에 3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위쪽에 가운데 쪽 맨 위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내신은 1, 2등급이야. 근데 수능이 3등급밖에 안 나와. 이 학생은 어떻게 해? 수시 때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왜? 정시의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은 수시에 전념을 해라. 그것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용을 해서 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아예 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내신 교과 등급도 3등급, 수능도 3등급이에요. 이 학생들은 수능 완성도를 높여서 정시를 좀 너무 수시에 달라들지 말고 수능 실력을 좀 많이 수능 대박을 내서 그 정시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고, 이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어때요? 나의 위치에 어디가 있는지 가로 세로 맞춰보면 내 위치가 나오죠? 이런 걸 참고해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인문계는 1.7등급 정도가 중상위권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를 출발해서 홍대, 숙대 정도까지, 인문계는 1.7등급 정도, 자연계는 한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은 인문계 2.4등급 정도, 그다음에 자연계는 2.8등급 이내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논술 전형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야 되죠. 1에서 한 3등급 정도가 되고요. 내신은 3.4, 인문계 3.4, 자연계 3.8등급 정도의 학생까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적성평가는 모의고사 3등급 중반에서 5등급 후반까지. 내신도 있죠. 적성고사는요 6등급이 되면 엄청나게 점수가 벌어져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 적성검사로. 그러니까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적성검사 쓰지 마세요. 차라리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나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논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1등급하고 6등급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만 잘 쓰면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급하게 지금 달려왔는데,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자료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4년 관제로 합격한 학생들 자료 만들어 놨어요. 대학별로 딱 해놨어요. 그 자료를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일단 오늘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도전했던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메일을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땡큐. 자, 밑에 보시면 KSLEE 나오죠. 금수리입니다. KSLEE 111 골뱅이하고 한메일.net. 자, 오늘 그 EBS 그 대입 설명회를 참석을 해주셔가지고요. 다른 데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해줘서 상당히 고맙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능 대박 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의 학생부 점수와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